아빠, 제 말 좀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돼요? 넌 아직 너무 어려. 세상은 정말 무서운 곳이란다. 나도 이제 다 큰 성인이라고요. 저는 한국으로 갈 거예요. 한국은 너무 가난해서 100년 전 일본이 경제발전시켜준 후진국인데 뭐가 좋다는 거니? 아빠는 너무 고지식하고 구시대적이라 대화가 안 통해. 그럼 집을 나가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대부분의 아버지는 딸이 커감에 따라 행복과 동시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딸을 평생 바로 옆에서 보호할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딸이 해외로 떠나게 된다면 그 불안감은 정말 몇 배나 더 클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으로 팔려간 딸을 구출하기 위해 한국으로 달려왔다는 일본 유럽 남성의 경험담입니다. 그는 딸이 절대로 한국으로 직접 떠났을 리 없다는 확신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한국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인데요. 그랬던 그는 한국에 오자마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과연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전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나고 자란 60대 남성입니다. 이름은 겐지라고 하죠. 사실 전 젊었을 적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을 낭비하며 살았어요. 제 입으로 고백하기 좀 그렇지만 전 인생을 위한 미래 따위는 없다는 듯 방탕한 세월을 흘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철없이 방황하던 시기에 한 여자를 만났고 그 여자는 제 인생의 등대 같은 존재가 돼 주었죠. 만약 제가 그 여자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전 여전히 독한 보드카를 손에 쥐채 거리를 떠돌아다니고 있었을 겁니다. 구겨진 신문 같은 인생이 한 사람 때문에 완벽히 바뀔 수 있다는 건 정말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 여자가 그런 존재였죠. 그 여자와 사랑에 빠진 저는 처음으로 제 행복한 미래를 상상했고 그 사람과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런 결심을 하자마자 방황을 멈추고 조선소에서 선박수리 일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둡기만 했던 제 인생의 빛이 드리우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궁창 같은 인생을 살았던 제가 사랑스러운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예쁜 딸도 얻었으니 얼마나 성공한 인생입니까? 전 가족들을 위해 온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일을 했죠. 분에 넘치는 행복을 지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니 어느덧 머리가 희끗한 50대 중년이 돼 있네요. 저는 여전히 아내와 딸을 사랑했고 지금까지 제 가정을 지켜온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대학을 다니는 딸 메구리가 제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을 할 땐 유독 예민해지더라고요. 자식이 영원히 부모 품에서 자랄 순 없지만 자식이 올바르지 않은 길을 걷는다면 그걸 잡아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겠죠. 물론 메구리가 담배를 피워도 되고 저녁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셔도 되는 나이지만 전 왠지 그런 행동들이 딸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됐어요. 아빠로서 그런 행동에 대해 잔소리를 하면 메구리는 자신의 인생에 상관하지 말라는 말로 응수하곤 했죠. 그런 딸에게 화도 나고 서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내는 메구리의 자유를 존중하라며 충고했지만 저는 딸아이가 자꾸 나쁜 길로 가는 것만 같아서 불안했어요. 네, 인정해요. 아빠 손을 꼭 잡고 아장아장 걷던 딸아이가 훌쩍 커서 운전대를 잡는 모습이 불안해 보이는 것처럼 아직도 제 시선에는 딸아이가 보살핌이 필요한 자식처럼 보인다는 걸 말입니다. 메구리의 반항과 아내의 충고 때문에 제 생각을 고치기 위해 노력도 해봤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딸의 행동을 모른 척 외면했다고 말해야겠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제 신경은 다시 일탈을 누리고 싶어 하는 딸에게로 향했습니다. 딸아이는 한국이라는 잘 알지도 못한 나라의 음악을 듣느라 하루 종일 헤드폰을 쓰고 다녔고 휴대폰으로 누군가 쉼없이 대화를 나누었죠. 제가 어린 시절엔 꿈도 꾸지 못할 일들을 누리면서도 부모의 말에는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딸아이가 얄미웠던 적도 많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공산주의 체제였던 우리나라는 특히 경제 구조가 미비했고 사람들의 기본적 생활권도 보장받지 못했어요. 식량 부족은 공공연한 일이었고 식료품을 받기 위해 긴 대기 행렬을 기꺼이 감수해야 했던 시절이었죠. 그런 시기를 겪어온 세대이기 때문에 딸아이와의 소통이 더 어려운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엇나가기만 하는 자식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저는 메구리에게 좀 더 강한 규칙을 적용하며 착한 딸로 되돌아오길 기대했죠. 물론 저의 바람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말입니다. 저와 메구리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딸아이는 자기 엄마와만 대화를 하고 제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을 만큼 차가워져 있더군요. 하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제 주장을 세울수록 딸과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해되지 않는 딸의 행동들을 납득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딸아이는 저희 부부에게 엄청난 선전포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메구리는 한국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떠날 거란 말을 하더군요. 몇 년이 걸릴지 모를 긴 여행이라는 겁니다.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를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 떠나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뜬금없이 한국인 남자친구라니요. 멀쩡한 일본 남자를 두고 다른 나라 사람을 사귄다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메구리가 누군가에게 세뇌를 당한 게 아닐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로서는 당연히 딸의 한국행을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곁에 두고 감시를 해도 마음이 불안한데 어떻게 먼 나라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 생각은 안 해도 저와 같았어요. 저희 부부는 메구리에게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을 꺼내지 말라고 말이에요. 만약 또 한 번 그런 말을 했다가는 집 밖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엄포를 놓기도 했어요. 메구리는 단호한 저희의 모습에 시무룩해졌지만 저희의 반응은 부모라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메구리는 저희 부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딸애는 아내에게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다는 짧은 문자만 남기곤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죠. 저희 부부는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어요.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한국행을 선택한 메구리에게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 엄청난 짓을 벌인 메구리는 이후에도 저희 부부의 연락을 철저하게 차단하더군요. 아무리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봐도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득 혹시 메구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진 게 아닌가 걱정이 됐습니다. 일본은 야쿠자 조직이 공공연하게 활동을 하는 나라죠. 그들은 사람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해서 노동 착취나 범죄에 가담시키는 일을 하기도 했어요. 저는 딸아이가 불법적인 조직이나 범죄자에 의해서 한국으로 팔려간 게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딸아이가 갑자기 한국으로 떠나버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메구리가 사귄다던 한국인 남자친구도 매우 수상쩍게 생각되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메구리와 어떻게든 연락을 해보라고 말했어요. 그래도 딸아이는 엄마와 통하는 구석이 있었으니까요. 메구리가 분명 자신도 알지 못한 사이에 한국이라는 위험한 나라에 팔려 가버린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메구리를 구해내야 했어요. 다행히 메구리는 엄마의 간절한 연락에 응답했습니다. 자신이 한국의 서울이라는 도시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더군요. 아내는 메구리에게 소포나 편지를 보낼 수 있도록 주소를 알려달라고 부탁했고 메구리는 아무 의심 없이 아내에게 주소를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그 덕분에 메구리가 머물고 있는 곳을 알아낼 수 있었어요. 전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죠. 아내에겐 꼭 메구리를 일본으로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늙었고 딸아이는 성인이 됐지만 아직 저는 저희 집안의 가장입니다. 가장은 가족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도대체 메구리는 어떤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걸까? 한국에서 험한 꼴을 당하며 펑펑 눈물을 쏟고 있는 건 아닐까? 대체 누가 우리 귀한 딸을 곤경에 빠뜨린 걸까? 이유야 어쨌든 제 손으로 메구리를 반드시 구해내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오랜 비행 끝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모습은 제 상상을 완벽히 깨트려 버리더군요. 사실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는 많은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막연히 낡은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행색이 초라한 사람들이 분주하게 돌아다닐 거라고만 생각했었죠. 하지만 한국의 모습은 제가 생각했던 모습과 완전히 달랐어요. 잘 정돈된 도로와 그 위에 수많은 차량들 수도 없이 많은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더군요. 평생 일본 시골 마을에서만 살았던 제게 한국의 모습은 마치 영화나 TV 속에서나 보던 큰 도시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도심지로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저는 메구리가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한국의 지하철 규모는 상식을 뛰어넘을 만큼 어마어마하더군요. 일본에도 지하철이 있긴 하지만 서울처럼 많은 노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한국 지하철처럼 거대한 지하도시가 조성돼 있지도 않죠. 또한 안전을 위해 설치된 스크린 도어나
한국 지하철을 처음 경험하는 외국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노선 체계는 정말 한국 지하철이 얼마나 뛰어난 교통 시스템인지 체감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죠. 이런 것만 봐도 한국은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발전적이고 뛰어난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가롭게 한국에 대한 감탄만 할 순 없었습니다. 저의 목적은 딸 메구리를 찾아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었으니까요. 지하철 시스템이 워낙 잘 구축돼 있었기 때문에 딸이 머물고 있다는 곳을 찾아가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 중심지에 도착한 저는 메구리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아빠가 너를 데리러 한국에 왔고 지금 서울에 도착했다고 말이죠. 그러자 곧바로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깜짝 놀란 목소리로 정말 서울에 온 게 맞냐고 물었어요.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딸과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아빠가 구해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수화기 너머로 딸의 긴 한숨소리가 들려오더군요. 그리고 그곳에서 잠시 기다리라는 말을 남긴 딸아이가 얼마 뒤 저를 데리러 왔어요. 메구리의 얼굴은 꼭 일주일 만에 보는 것이었는데 마치 몇 년 만에 만난 사람처럼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딸의 옆에는 낯선 한국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저는 순간 그 남자를 경계했지만 그는 자신을 메구리의 남자친구라고 소개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녀석이 순진한 딸을 꿰어낸 장본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인상이 구겨지자 메구리가 다급하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는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서 두 사람은 일본에서 우연히 알게 돼 연인 사이로 발전한 거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딸의 말을 100% 믿을 순 없었지만 훤칠한 키에 잘생긴 얼굴을 가진 그 한국인 청년의 느낌은 나쁘지 않았어요. 인상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순 없지만 적어도 선한 눈빛만큼은 믿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딸과 딸의 남자친구는 우선 식사부터 하자며 저를 식당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식사를 하며 천천히 대화를 나누어 보자면서 말입니다. 다소 긴장을 푼 저는 메구리와 함께 한국 식당을 찾았습니다. 딸 아이를 데리고 일본으로 돌아가겠다는 목적을 잊은 건 아니었지만 우선 허기를 달래야만 했거든요. 한국 음식이 얼마나 훌륭한지 굳이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음식에 열광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확실한 건 전 한국 음식에 완벽히 매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음식을 먹을수록 딸에 대한 화가 가라앉을 정도였으니까요. 딱딱했던 분위기가 조금 부드러워질 무렵 딸과 남자친구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제게 설명했어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메구리는 일본 한국 기업에서 근무하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고 금세 사랑에 빠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강경한 제 태도 때문에 그 사실을 쉽게 고백하지 못했다는 거였죠. 저와 사이가 멀어질수록 메구리는 한국으로 돌아간 남자친구를 그리워했고 고심 끝에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한국어를 전공해서 일본의 한국어 통역관이 되고 싶다는 게 자신의 꿈이었다고 덤덤히 말하더군요. 메구리는 결국 남자친구의 도움으로 한국에 머물 수 있는 숙소를 마련했고 한국 대학을 다니기 위한 모든 서류 절차를 마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강을 기다리는 중 제가 갑자기 한국에 나타난 것이었고요. 저는 메구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딸아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했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는지 제가 조금도 몰랐단 사실에 부끄러워졌어요. 그저 가정과 가족을 단속하고 지켜야 한다는 사실에 매몰돼 정작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었던 거였죠. 메구리의 남자친구는 제게 자신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메구리가 부모님 허락 없이 한국에 온 사실은 몰랐지만 자신 때문에 갈등이 깊어진 것 같다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했어요. 하지만 자신이 아는 메구리는 무척 현명한 사람이라는 걸 확신한다며 꿈을 위해 노력하는 딸을 믿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자신 또한 메구리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겠다며 설득했어요. 두 사람의 설득으로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메구리가 부모의 품에 벗어날 만큼 성장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한국에서 본 딸 아이는 누구보다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메구리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간 메구리와 함께 한국에 머물며 여러 곳을 둘러봤어요. 유명한 관광지보다 메구리가 머무는 동네나 다녀야 하는 학교를 집중적으로 확인해봤죠. 그리고 제가 조금이나마 경험해
본 한국이란 나라는 딸의 미래를 밝혀줄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빈손으로 일본에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메구리를 만나고 돌아온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주었죠. 그런데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묘한 미소를 보이더군요. 메구리가 한국에 가기로 결심한 직후 아내에게 자신의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는 겁니다. 다만 제가 반대를 할 게 뻔했기 때문에 잠자코 상황을 지켜봤다는 거였죠. 허탈한 마음이 조금 들긴 했지만 모녀의 행동을 이해했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만큼 저는 고지식한 가장이었으니까요.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메구리는 한국 생활에 만족해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어 관련 자격증도 취득했다며 기뻐하더군요. 물론 저와 딸 아이의 사이는 한결 가까워졌어요. 전 평소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SNS를 활용해서 딸과 딸의 남자친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진중하고 예의 바른 메구리의 남자친구도 제 마음에 무척 듭니다. 메구리가 학교를 졸업하면 결혼을 시키고 싶을 만큼 말이죠. 물론 두 사람의 사랑이 변치 않아야 한다는 게 우선되어야겠지만요. 제가 아내에게 그런 말을 슬쩍 흘리면 아내는 제가 달라졌다며 깜짝 놀라곤 합니다. 한국이 저를 변하게 만든 것 같다는 농담을 하면서 말이에요. 그 말에는 100% 동의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 가치관을 바꾼 것이 틀림없어요. 돌아오는 휴가에는 메구리를 만나러 간다는 핑계로 아내와 함께 한국 관광을 즐길 계획입니다. 딸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한국을 방문했던 일본 남성의 사연이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딸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 남성은 분명히 딸이 나쁜 일에 휘말렸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딸을 의심하는 게 아닌 딸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한국에 오게 되면서 딸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는데요. 한국 여행을 통해 한국의 모습과 한국의 문화를 직접 보고 새로운 삶에 대한 더 넓은 시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내와 함께 한국 여행도 즐기고 딸의 남자친구와도 더욱 가까워질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의 한 대형 강의실 한 외국인 교수님이 한국어를 쓰며 버럭하고 있습니다. 그의 격앙된 목소리에 수강생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요. 과연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글자는 대한민국의 한글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특강을 진행하고 계시는 마이클 교수님의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마이클 교수님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년 시절 뉴욕과 인접한 동네에서 자라며 뉴욕을 방문하는 여러 관광객들을 보며 자라온 조마이클 교수님은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언어에 대해 깊은 흥미를 느끼게 되었죠. 대학을 뉴욕에 위치한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과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현재는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사회학 교수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교수님의 연구 관심사는 문화적 인류의 연계 과정, 사회적 문화 형성 그리고 세계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십니다. 자, 이제 교수님이 들려주실 한국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클입니다. 한글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제 이야기를 풀어봅니다. 2024년 봄 저는 아시아의 문맹률에 관한 사회문화적 접근에 대한 연구 중에 있었습니다. 그중 아시아를 대표하는 중국과 한국의 문맹률과 문자 체계를 비교, 연구하기 위해 두 나라를 여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과 중국이 한자와 한글을 두고 역사와 문화적인 접근 방식이 각자 달랐기 때문인데요. 이번 여행의 동기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학문적 탐구와 각 나라의 문자 체계에 대한 깊은 분석을 하고 싶다는 욕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문맹률과 그 원인을 비교 연구함으로 인해 현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각 나라의 언어, 문자에 관한 교육 시스템의 발전과 문맹률 감소 및 퇴치 방법까지 모색하고자 했죠. 사실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며 한국인이 사용하는 언어인 한글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고 수많은 언어학자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한글의 우수성과 그 과학적 구조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싶었죠. 우선 한글의 기원이 한자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는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중국의 베이징에서 시작하여 상하이, 광저우, 시안까지 여러 도시를 방문하며 한자에 관한 역사 문헌 자료를 수집하고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죠.
베이징에서는 다양한 학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연구를 통해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중국 환자에 관한 문맥 문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의 주요 대학들의 도서관과 국립도서관 관련 연구소에서 수많은 문헌을 탐독하며 중국의 한자의 기원부터 시작해 요즘날의 문맹률과 교육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죠. 상하이에서는 직접 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교육시설과 환경을 살펴보며 한자라는 문자의 교육 방법과 학생들의 문자 습득력을 체크했어요. 하지만 상하이의 오래된 학교 몇몇은 교육 여건이나 교육 방향이 얼마나 열악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광저우에서는 농촌 지역을 탐방하며 국민들의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직접 목격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연구했죠. 농촌의 교육시설은 매우 부족했고 언어를 습득하기 좋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에 포함되는 많은 아이들이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안에서는 한자에 관한 역사적인 자료를 발췌하고 연구한 결과 한자의 복잡성과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단순히 한자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사용되는 성조에 대한 복잡함도 연구할 수 있었죠. 이러한 연구를 통해 저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중국의 교육 시스템 및 전어에 대한 국민들의 학습력 및 이해력 부족과 한자의 복잡성이 문맹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임을 확신하게 되었죠. 한자는 표의문자로 각 글자가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글자를 배우는 데 있어 큰 장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자의 수가 방대하고 획수가 복잡해 하나의 회계에 따라 뜻이 바뀌는 한자를 암기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었죠. 상용한 자만해도 3,000자에 달했고 거기에 성조까지 더 씹히게 되면 학습을 해야 하는 문자 수는 배가 되죠. 이러한 글자를 모두 암기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어요. 저는 중국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당시 중국의 교육 시스템과 사회적 환경에 대한 문제도 도출했어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중국은 교육 시스템이 매우 부족했거든요. 대부분의 학교는 도시 중심부에만 집중되어 있었고 농촌 지역에서는 학교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는 교육의 기회가 도시와 농촌 간에 크게 불평등하게 제공되었음을 의미했죠. 더 나아가 20세기 이전의 학교라는 교육체계가 없던 시절에는 이 언어학습에 대한 불평등의 격차가 더욱더 심했다는 결론도 나왔어요. 저는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 불평등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다가왔습니다. 도시 지역의 아이들은 기교적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지만 농촌 지역의 아이들은 학교까지의 거리가 멀고 설령 학교에 간다 하더라도 오래된 교육 시스템으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어려움은 더 컸죠. 그리고 상당수의 농촌 지역에 학교가 없거나 있어도 매우 열악한 시설을 가지고 있었기에 어려움은 더 컸습니다. 이는 농촌 지역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죠. 그리고 중국의 각 지역마다의 빈부격차도 문맹률을 높이는데 큰 문제였습니다. 당시 많은 가정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이들을 노동력으로 활용해야 했어요.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아이들은 노동에 필요한 기본 단어만 배우게 되고 노동 때문에 언어학습이 필요한 시기에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되어버렸죠. 부모들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대신 가사 일을 돕거나 농장 및 공장에서 인력으로 이용되었죠. 그러다 보니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해지게 되고 그 결과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고 문맹률이 높아지게 되는 결과값이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사회적 인식도 교육의 중요성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였어요. 당시 중국 사회에서는 아이들이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졌고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어요. 학교 교육보다는 가정 내에서 노동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다 보니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야기하였고 교육의 기회를 더욱 제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도 교육시설과 자료의 부족도 큰 문제로 작용하였습니다. 낡고 비좁은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교과서와 학습자료도 열악했죠. 이는 학생들이 배움을 위해 학교에 등교를 하더라도 제대로 학습할 수 없도록 만드는 환경이었습니다. 교사들도 학생을 가르치기엔 실력이 부족했고 그만큼 교육의 질이 매우 낮았죠. 심지어는 농촌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성조가 제가 파악하고 연구했던 성조와 불일치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교육 문제와 한자의 복잡성이 문맹률을 크게 높이는 주요 원인이라는 결과값이 도출됨에 따라 중국의 문맹자에겐 개인의 경제적 기회를 제한하고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며 법적 불이익을 초래하게 되었죠.
문맹자는 좋은 일자리를 얻기 어렵고 경제적 자립이 어려우며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 사회적 참여도 제한되니 시간이 지날수록 수많은 우물 안에 살고 있는 개구리가 되는 것이죠. 또한 법적 문서를 이해하지 못해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도 못하니 기득권자들의 만행은 더욱 심해져 가는 것이죠. 중국에서 연구를 하며 중국의 어린아이들이 안타깝고 불쌍하였습니다.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진 채로 중국에서의 연구를 마친 후 저는 한국으로 향했어요. 한국 문화가 유행함에 따라 한글의 우수성과 그 과학적 구조의 우월함은 이미 알고 있던 터라 밝은 방향성으로 한글을 직접 경험하고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 발을 딛자마자 한글에 대해 빨리 연구를 하고 싶어 국립국어원을 찾았어요. 국어원의 어문 연구과 연구원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와 학습 용이성에 감탄했어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모든 소리를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또한 한글의 자음과 모음은 국왕의 발음 기호와 유사하게 설계되어 발음을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한글은 1443년에 대한민국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기 이전, 조선이라는 연호를 사용할 당시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되었고 1446년에 반포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문자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백성들이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글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신하들과 함께 백성을 위한 훈민정음 지금의 한글을 만들게 되었어요. 훈민정음이라는 단어의 뜻도 알아보니 깜짝 놀랐어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었죠. 당시 조선의 문맹률은 매우 높았으며 이는 백성들이 한자의 복잡성과 어려움 때문에 글을 배울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높은 계급이 하층민과의 문자력의 차이를 둬서 낮은 계급에게 한자를 가르쳐 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글을 창제한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한글의 기원인 훈민정음을 만들었으며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을 통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문자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한글이 창제된 지 몇 세기 만에 조선 전역에 퍼져나갔으며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고 문맹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그 결과 백성들의 삶의 질도 향상되었고 빈부격차가 줄어듦에 따라 경제적 발전이 순환되었죠. 그리고 현재에 이르러 한글은 그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 덕분에 매우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문자로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글은 14개의 자음과 10개의 모음으로 구성된 음소문자입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음절을 만들고 이를 통해 단어를 형성하죠. 한글의 자음과 모음은 발음 기호와 유사하게 설계되어 발음을 배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역은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를 모양으로 나타낸 문자이고 미음은 입술을 붙였다 떼면서 나는 소리를 문자로 표현한 것이죠. 이러한 설계는 발음을 배우는데 시각적인 교육에 큰 이점을 주게 됩니다. 한글의 학습 용이성 또한 편하게 설계되어 있는데요. 한글이 자음과 모음의 결합을 통해 매우 체계적이고 규칙적으로 소리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기역과 아를 합치면 가가 되고 기역과 어를 합치면 거가 됩니다. 이러한 조합 방식은 한글이라는 언어가 다른 나라와의 차별점을 두는 창의성과 과학성을 보여주는 사례이죠. 또한 한글은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단 하나의 언어로 표현이 가능한 세계 유일한 언어체계이죠. 한글의 과학적 설계는 발음을 정확하게 배우고 표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비읍은 입술을 다물었다가 터뜨리는 소리를 형상화하였고 시옷은 혀끝을 윗니 뒤쪽 잇몸에 대고 내는 소리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이죠. 이러한 과학적인 설계 덕분에 그 어느 누구나 한글을 배우기 쉽고 정확한 발음을 학습할 수 있는 거죠. 또한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결합하여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구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는 한글이 단순히 단어나 글자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발생하는 구조를 파악하게 되고 그에 관한 단어를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과학적입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 이르러서도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도 매우 적합한 문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글은 디지털 유니코드 국제표준에 포함되어 있어 전 세계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에서도 쉽게 입력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한글이 디지털 환경에서도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사례인 것이죠. 한글은 또한 키보드 입력에 있어서도 매우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한글 자판 배열은 자음과 모음을 좌측과 우측으로 나누어 배치를 하여 쉽게 조합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키보드 문자 배치의 편의성은 한글의 과학적인 체계 덕분이고, 이는 한글이 디지털 기기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초반에 이야기를 드렸듯이 현재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한국 문화는 그야말로 최고의 화제거리입니다. K-팝과 K-드라마의 인기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고, 각 나라에서는 한국어 학원이 증가하기 시작했죠. BTS, 블랙핑크 등 유명 K-팝 그룹의 팬들은 가사를 이해하고 펠레터를 쓰고 한국어를 능통하게 발음하고 자신의 우상들과 소통하기 위해 한글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령을 가리지 않고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드라마를 즐기는 청중장년층의 한글 학습에 대한 유입이 많아지고 있죠.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며 시청자들은 자막 없이 드라마를 이해하기 위해 한글을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문화가 유행하면서 이와 관련된 유튜브 리뷰 채널도 엄청 많아졌죠. 단지 젊은 층만의 유행이 아니라 남녀노소가 모두 열정 있게 배우는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는 한글의 글로벌한 인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렇게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저는 미국으로 돌아와 연구에 대한 결과를 내며 연구 논문을 작성하였고, 이 논문은 많은 언어학자에게 인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각국의 언어에 따른 문맹률에 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제 논문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 세계를 돌며 특강 중에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로 중국에서는 문맹률이 크게 감소 추세에 이르렀습니다. 중국 정부의 노력과 교육 시스템의 개선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자를 배우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문맹률 감소를 위해 다양한 국어 교육 프로그램과 한자 학습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인 문맹 퇴치를 위해 야간 학교를 개설하고 이동 교육 프로그램 및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로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 간의 교육 불평등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입니다. 농촌 지역의 교육시설은 여전히 부족하고 많은 아이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여전히 화두되고 있는 사항 중 하나이죠. 중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 중에 있으며,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한국에서의 문맹률이 매우 낮다는 것을 특강을 할 때마다 자주 언급합니다. 한글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 덕분에 배우기 쉽지, 다양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죠. 많은 수강생들이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심지어 한국의 모든 아이들이 유아 시절부터 한글을 배우고 익힐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 특강에서 한글의 힘이 더 대단해지죠. 한글은 단 몇 시간 만에 기본을 익힐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고 정말 간단한 구성으로 단어 및 문장을 구성하는 사례를 보여주며 한국의 아이들이 빠르게 글을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예시 영상을 보여주곤 하죠. 모든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시청하며 수강생들은 또 한 번 놀라죠. 한글은 정말로 놀랍고도 뛰어난 문자 체계입니다. 그 단순함과 효율성 그리고 과학적인 설계는 다른 어떤 문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에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한글 덕분에 한국은 문맹률이 낮아졌고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어 모든 국민들에게 학문을 일깨워주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한국의 사회 전체의 발전 속도가 빠른 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으로도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나아갈 것이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특강도 열심히 진행할 생각입니다. 전 세계의 발전에는 언어와 학문이 필수라고 전 자신 있게 정의합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한글의 과학적 설계와 교육적 가치를 일깨워 주고 그것을 매개로 전 세계인이 모두 발전하길 바랍니다. 또한 중국의 문맹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 기회의 평등을 위해 이 내용이 많이 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현 상황을 전 세계 모두가 인지하고 지구촌의 이웃들로서 서로 도우며 모두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의 우수성과 그 아름다움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세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더 많은 인류가 한글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자신들의 사회와 문화에 접목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것이죠. 부탁이 있다면 여러분도 이 여정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강의하는 날 뵙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널리 알려주는 조마이클 교수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우리의 일상에 밀접하게 붙어있는 한글의 아름다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글은 우리가 쓰고 있는 단순한 문자를 넘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세종대왕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고속도로가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던 거였어? 만약 내가 한국에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여기 한국으로 출장을 온 러시아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만약 자신이 한국에서 같은 일을 겪었다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거라며 정말 아쉬워하는데요. 과연 이 여성이 어떤 일을 겪었었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포바니엘입니다. 한국의 겨울도 나름 혹독하기로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모스크바의 겨울과 비교하면 그래도 따뜻한 편일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모스크바는 추울 때 영하 50도까지 내려가기도 하거든요. 사실 저는 얼마 전까지도 모스크바의 이렇게 추운 기후를 무척이나 싫어했어요. 추운 기후 때문에 제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사고를 한 번 겪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 방문해서 특별한 경험을 한 이유로 이때의 사고를 극복할 수 있었는데요. 이때의 경험이 너무 고마워서 한국인 여러분들께 이 사연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답니다. 우선 이 일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옛날부터 저는 꿈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세계 곳곳의 생생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리포터가 되는 거였어요. 왜 그 많은 직업 중에 리포터냐고요. 항상 세련되고 멋진 옷을 입고 부드러운 미소를 품은 채로 TV에 나와서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를 하는 리포터들을 보다 보면 정말 프로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리포터들의 프로 정신에 반해서 리포터라는 직업을 꿈꾸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딜 가든지 이쁘다는 칭찬을 듣는 외모 덕분에 준비를 열심히 하면 제가 꿈꾸던 리포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이 있었죠. TV에 나오는 리포터들은 다들 이쁘잖아요. 하지만 리포터가 되기 위해서는 이쁜 것뿐만 아니라 제가 상상하던 것 이상으로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더라고요. 대학교에 진학할 때는 신문방송학과에 진학해야 하고 누군가 대본을 대신해서 작성해주는 게 아니라 보니 글쓰기 능력까지도 길러야 했어요. 세계의 정세가 바쁘게 변해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트렌드를 훤하게 알고 있어야 하죠. 그래도 저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하지만 저처럼 리포터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정말 많았고 어찌저찌 최종 관문까지 2번이나 올라갔지 2번 모두 최종 관문에서 떨어지는 마음 아픈 경험을 했죠.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1년을 더 준비했고 드디어 러시아에서 꽤나 유명한 방송국에 취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토록 바라던 리포터가 된 거죠. 최종 결과를 확인할 때 어찌나 떨리던지 정말 그때의 긴장감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꿈을 이뤘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렸을 때 모두 축하해줬지만 저희 아버지가 유독 많이 기뻐하셨고 저를 위해서 취업 기념으로 특별 선물까지 사주셨답니다. 그 선물이 뭐였냐면 바로 제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자동차였어요. 러시아는 아무래도 대중교통이 그다지 발달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차가 없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에 무척이나 불편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차를 선물해 주신 이후로는 어디든 갈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죠. 다행히 러시아에서는 만 18세만 넘으면 운전면허를 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미리 면허를 따놨었거든요. 며칠이 지나자 방송국에 처음으로 출근하는 날이 정해지게 되었고 그때까지 생각보다 많은 날들이 남아 있었어요. 꽤 오랜 기간 동안 리포터가 되기 위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친구들이 어딘가로 다 같이 여행을 갈 때 저는 그냥 지켜봐야만 했었어요. 물론 친구들이 여행 갈 때마다 저를 불러줬지만 제가 리포터가 되기 전에 여행을 가게 되면 그동안 쌓아왔던 노력들이 무너지게 될까 봐 도저히 마음 편히 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방송국의 리포터로 최종 합격을 한 이후에는 저 역시 마음 편하게 놀 수 있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다 같이 여행 계획을 잡았어요. 제 생에 있어서 첫 번째 자동차가 생긴 만큼
제가 살고 있는 모스크바에서 좀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가고 싶었죠. 여러 가지 후보들이 나왔고 결국 레이크 루이스라는 스키장에 스키를 타러 가는 계획을 짜게 되었어요. 레이크 루이스 스키장은 전 세계에서 많은 스키 매니아들이 스키를 타러 올 만큼 유명한 스키장이거든요. 경이로운 자연 경관을 갖고 있고 스키 코스 역시 다양해서 스키를 좋아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꿈의 장소죠.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스키를 타면서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고 싶었고 저희는 날짜를 잡아서 레이크 루이스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모스크바에서 레이크 루이스까지는 약 4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꽤나 먼 거리였어요. 특히 저희가 출발한 날에는 굉장히 많은 눈이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초보 운전이었던 저는 사고를 내지 않기 위해서 운전하는 내내 정말 심혈을 기울였죠. 아버지 역시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도 중간 지점까지는 긴장을 하며 가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 문제 없이 도착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운전하실 때 어깨 너머로 많은 운전 노하우들을 전해 들을 수 있었고 이게 알게 모르게 도움이 된 모양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초보 운전인 저를 내심 걱정했던 친구들도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운전하는 모습을 보자 안심이 되었는지 하나둘 저보고 운전을 잘한다고 칭찬했죠. 하지만 역시 자만을 하면 사고가 나게 되더군요. 평화롭게 스키장에 도착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고속도로 옆에서 사슴이 튀어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깜짝 놀랐고 저도 모르게 급브레이크를 밟고 말았어요. 그동안 내렸던 눈이 꽝꽝 얼어붙어서 도로가 완전히 빙판길이 되어 있어서 안 그래도 미끄러지기 쉬운데 그 상태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버리니 차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죠.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차가 못해도 2바퀴는 돌았던 걸로 기억하고 도로 옆에 있는 도랑으로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제 첫 차는 그렇게 허무하게 사고로 망가지게 되었답니다. 손상이 너무 심해서 폐차하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운이 좋았던 건 여행을 떠났던 저희 모두 다치지는 않았다는 점과 사슴 역시 부딪히지 않고 피할 수 있었다는 거였어요. 애꿎은 자동차만 망가진 거죠. 주변에 차도 없었기 때문에 2차 사고 역시 발생하지 않았고요. 하지만 사고가 난 이후가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우선 어디에 전화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당장 떠오르는 건 아버지뿐이었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슬프게도 저희가 사고 났던 곳은 인적이 드문 그런 지역이다 보니 전화가 잘 터지지 않더라고요. 그 누구에게도 저희가 사고 났다는 사실을 전화로 알릴 수 없다 보니 저희 모두 패닉 상태였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저희를 발견하길 바라고 있었는데 기적처럼 어떤 트럭이 저희를 발견하더니 멈추더라고요. 정말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도 반가웠답니다. 알고 보니 그 트럭에는 여러 화물을 운송해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트럭커 부부가 타고 있었고 저희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물었죠. 저희는 정말 떨렸지만 간신히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그 부부 덕분에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어요. 기쁜 마음으로 스키장으로 향했던 저희는 스키장에 도착하지도 못한 채 바로 병원에 갈 수밖에 없었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운 좋게도 저희 모두 근육이 놀란 것 말고는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각자의 집으로 다시 돌아갔죠. 그때 그 사고를 겪었던 이후로 저는 몇 년간 운전을 할 수 없었고 트라우마가 있는 저를 대신해 저희 아버지가 저를 데려다 주시곤 했어요. 몇 년 후에 정말 많은 노력 끝에 가까스로 운전대를 다시 잡긴 했지만 눈이 내리는 날씨에 운전하는 건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항상 아버지의 도움을 받았답니다. 그 사이에 저는 리포터가 되어서 세계 곳곳을 취재차 방문했고 항상 스태프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다행히도 제가 직접 운전해야 하는 일은 없었어요. 특히나 저와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은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들이 운전을 했었죠. 그러다가 우연히 저희 팀은 한국에 취재차 방문하게 되었어요. 바로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기 때문이죠. 제 직업 특성상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니 다른 나라에 머무르면서 지내는 건 걱정이 없었어요.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을 2번이나 개최했던 만큼 선진국이라는 사실 역시 이미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인천공항에서 평창까지 직접 운전을 해서 이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때 당시 평창으로 전 세계의 언론사 직원들이 한 번에 몰리다 보니 비행기표를 구하기가 매우 힘들었고
모두 같은 비행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었죠. 결국 저와 또 한 명의 스태프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저보다 하루 먼저 도착하는 비행기를 탔고 저희 둘은 하루 늦게 한국에 도착했죠. 올림픽 개막식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고 여러 가지 방송 장비를 설치해야 했기 때문에 저희를 제외한 스태프들은 이미 평창에 도착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슬프게도 저희 둘 중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저뿐이었죠. 제가 겪었던 일 때문에 겨울에 운전을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제가 일하고 있는 방송사에 전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어쩔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평창 동계올림픽은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목을 끌고 있는 행사였고 경쟁 방송사는 이미 도착해서 취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시간을 지체할 수는 없었거든요. 또한 제가 가지고 있는 집 역시 양이 상당하다 보니 대중교통으로는 도저히 옮길 수 없었고 하는 수 없이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제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인천공항에서 방송국에서 미리 예약해준 렌트카를 빌려서 저는 스태프와 둘이서 평창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올랐어요. 살면서 이렇게까지 떨었던 순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나 떨렸답니다. 아마 방송국 리포터 면접을 봤을 때보다 더 떨었던 것 같아요. 옆에 동승한 스태프가 걱정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고속도로는 제가 있었던 러시아의 고속도로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러시아의 고속도로는 언제 옆으로 자동차가 빠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주변의 환경과 분리가 덜 되어 있어요. 정말 드넓은 평지의 도로만 놓여있는 느낌이죠. 하지만 한국의 고속도로는 울타리와 가드레일 등을 통해 주변 환경과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 있었죠. 한국은 산간 지방이 많아서 산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이 고속도로에 튀어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 유독 울타리를 설치했더라고요. 그 덕분에 러시아의 고속도로에 비해서 동물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확률이 현저하게 적어 보였어요. 옆에 동승한 스태프가 옆에서 검색을 했는데 고속도로 양옆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은 아주 튼튼해서 승용차로는 절대 부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만약 한국의 고속도로에서 같은 사고를 겪었다면 적어도 폐차까지는 하지 않았을 텐데 왜 러시아에서는 이런 튼튼한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죠. 주변에 아파트들이 있는 지역을 지나가는 고속도로의 양옆에는 방음벽이 아주 높게 쳐져 있었는데 이건 역시 매우 인상 깊었었습니다. 방음벽에 새들이 그려져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게 주변의 새들이 투명한 방음벽을 보지 못하고 부딪히는 걸 방지하기 위한 아이디어라고 하더라고요. 간단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자연 환경까지도 보호하고자 하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죠. 한국의 고속도로가 아주 잘 정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조금씩 긴장을 풀 수 있었어요. 그렇게 주행을 하다가 저는 영동 고속도로라는 고속도로를 주행하게 되었는데 꽤나 높낮이가 심하더군요. 그런데 그런 지역마다 공통으로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잘 모르던 저는 동승한 스태프에게 부탁해서 저 표지판이 무슨 뜻인지 검색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알고 보니 염수 분사 구간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제가 사고를 겪었던 것처럼 얼어있는 도로는 무척이나 위험한데 이런 식으로 미끄러졌을 때 치명적인 구간의 제설을 위한 용액을 분사해서 도로가 얼어붙는 걸 방지한다니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였어요. 감탄과 함께 한편으로는 정말 아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제 첫 번째 자동차를 그렇게 보내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지나가다가 제설을 위한 제설 차량도 마주쳤는데 열심히 눈을 치우고 있더라고요. 러시아의 고속도로는 개통 이후에 방치해 놓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의 고속도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가 되었죠. 졸음 쉼터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 역시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러시아에 있었을 때 저희 아버지 옆에 타보면 아버지가 운전할 때 많이 졸려 하셨거든요. 그래서 창문도 열어보고 먹을 것도 먹어보는 방법들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잠을 쫓아보려 노력했죠. 그런데 사실 잠이 오면 차를 잠깐 세우고 잠을 자는 게 가장 효과적이잖아요. 하지만 고속도로 중간에 차를 세울 수 없으니 그 다음 휴게소가 나올 때까지 위험한 상태로 달려야 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고속도로에는 졸음 쉼터가 좁은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이 졸음 쉼터만 잘 활용하면 졸음운전 확률을 많이 줄일 수 있어 보였죠.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저희는 바닥에서 갑자기 노랫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랐는데 이 노랫소리의 목적을 알게 된 저희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역시 졸음운전을 막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 있죠. 한국인들이 머리가 좋다는 소문을 여기저기서 들어서 잘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많을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한국의 고속도로에 감탄하면서 운전하다 보니 어느새 저와 함께 동승한 스태프는 안전하게 평창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제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겨울에 장거리를 운전해서 안전하게 평창까지 왔다는 사실이 정말 뿌듯했고 저는 이 일을 계기로 다시 자신감을 가지고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심지어 이제는 자신감을 얻어서 종종 아버지가 운전하기 힘들어 하시면 제가 대신해서 운전을 하곤 해요. 이 모든 게 다 제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도와준 한국 덕분입니다. 제가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준 한국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